이 시간은 세상의 외침 두 번째 순서로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와 탈핵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로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연대 집행위원장님이신 윤정호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잘 아시는 대로 윤정호 위원장님 저기 먼 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 좀 어렵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저희들 큰 환영과 뜨거운 지지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정호입니다. 방송까지 뭔가 틀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좀 이거 마스크를 좀 벗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런데 저런데 다녀봤는데, 뭐라고 할까요? 방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말들이, 지역에서도, 핵발전소 반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좋아를 하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분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도 생업이 있는 사람인데 집에서 이제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정부라든지 또 한수원 관계자들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전에도 한번 성당에서 문교현 신부님 하는 이야기를 전 참고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위로가 많이 됐는데 오늘 이제 방금 앞에 시작하는 그 말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반핵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참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이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하여튼 말씀 요구받은 게 있으니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북 고창에 살고 있고요. 선운사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핵발전소는 영광인데 왜 고창이 이런 거를 하느냐? 근데 이제 핵발전소가 영광 고창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창 쪽에서 봤을 때는 한 1, 2km, 이제 갯벌 쪽에서 보면 바로 보입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한 17, 8km 정도 떨어져 있고, 저도 고향은 경남 진주인데 기농지를 찾아서 전국을 헤매다가 이제 고창으로 갔는데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저도 사고 나기 전에 고창을 이미 2008년도에 가 있었고,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나서 우메우메 지역시에서 지역 주간지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우메우메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를 TV를 보면서 이게 정말 큰일이구나. 핵발전소가 영광에 있다는데 어디에 있지? 하고서 이제 처음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이기도 했으니까요. 가보니까 영광고창 경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럼 우리 집은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하고 이제 해보니까 한 17, 8km, 선운사도 대략 한 그 반경에 들어오고, 그냥 있어도 될 문제가 아니구나. 왜냐면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가깝게는 20km, 자발적 대피는 30km까지, 20km는 강제 대피 명령이 떨어졌고 30km는 자발적 대피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 다테무라 같은 경우는 한 45km, 50km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고 나고 나서 40일 뒤에 대피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핵발전소가 나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무관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창피하지만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지역 기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또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같이 호응하고 함께 해주실 만한 분들이 좀 이제 요청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고창군 농민회, 고창군 정교조 이제 이런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고창에 인문학 강의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한 6개월 이상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국민행동을 만들었고, 시골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연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운영 연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전체 회원들 겨우 한 30명 내외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회원들의 다 간부화, 임원화를 한 10명 정도의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한 60대 중후반들이 많고요. 제 또래 한 50대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빛핵발전소 문제도 대응도 바쁜데 저희들이 사실은 뭐 계속 경락 건물 철판 부식이라든지 경락 건물에 큰 동굴이 발견됐다 뭐 숱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3호기 4호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이상 지금 멈춰서 있고 계속 그것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고창 대책위는 2016년도 때 박근혜 정부 때 이 행정계획이 발표하고 나서 저희들은 한 4개월 정도 군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돌아가면서 계속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이야기 나오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제 급한 거는 한숨을 돌렸는데 근데 이제 좀 동해안 쪽에서 이제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남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일찍 2016년도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내부 논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동해안 쪽은 뭐 부울경 쪽은 아무래도 진골이 오르코기가 논란이 컸잖아요. 거기에 대응들을 하다 보니까 고준위 문제까지 막 좀 깊이 있게 문제를 접근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호남 쪽은 그 소나기로부터 벗어나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빛도 한빛이지만 이 고준위 문제에 대한 내부 토론들을 호남 쪽에서는 영강 대책위, 고창 대책위, 전북 대책위, 강주 전남 대책위가 모여서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한 10여 차례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뭐 종교계 정당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게 이 고준위 핵 폐기물 전국 회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17년 연말에 저희가 제안하고 2018년 초에 아마 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 17개 단체들, 뭐 정당도 있고 또 종교계도 들어와 있고 기독교 환경연대도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연합, 녹색연합 등 이런 단체들도 들어와 있고 한살링만 참관 단체고 유일하게 한 단체가 그다음에 이제 울산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핵발전소 지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몇 명이 이제 집행위원장들을 맡고 몇 명이 또 팀장들을 맡고 있는데 현재 저는 이제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제가 하고 있는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 생업은 시골에서 뭐 기자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조그만한 출판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들만 넷이 있고요. 이제 큰 놈은 이번에 이제 대학 들어갔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저 소개는 좀 하고 오늘 할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관심은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한 뭐 최근 현황이 좀 어떻느냐, 그리고 그에 따르는 좀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하여튼 뭐 좀 급하게 준비해 왔는데요. 근데 저 관련된 진행하시는 걸 보니까 이미 상당히 많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모임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앞에 이현석 본부장님도 왔다 가시고 안지영 국장님도 왔다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빨리 넘어가고 좀 최근의 사항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뭐 또 좀 필요하면 질의응답을 받는 형태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라고도 하고, 저희 오히려 반핵이나 탈핵하시는 분들은 해결료 폐기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의 어떤 인식에 대한 프레임,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수원 쪽은 핵이란 말을 굳이 안 넣고 싶어서 사용 후 연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연료에 강조점을 두면은 다시 사용하고 싶은 거죠. 뭐 재처리 등을 통해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정부나 한수원 쪽에서 선호하는 용어고요. 이제 공식 명칭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많이 쓰죠.
그거를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로 저희는 이제 방사성 표현 대신 핵이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쁘게는 고준위 핵쓰레기,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준위라고 하면은, 그럼 저준위나 중준위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저기서처럼, 썩고 남은 장갑이나 필터라든지 이런 설비들 같은 거를 중저준위라고 한다면, 이제 고준위는 높은 열과 높은 방사능을 방출하는데, 이건 시뮬레이션입니다. 누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몇 초만 노출돼도 적사한다. 이거는 사실 나가사키 히로시마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도의 높은 열과 엄청난 그 방사능은 사람을 녹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초란 말도 있고 몇 초란 말도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그게 직접 노출되면은 1m 정도 거리에서 그냥 적사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독성은 최소 10만 년, 100만 년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최소 300년은 엄청나게 하여튼 높다. 근데 그 300년을 지나면서는 조금씩은 떨어지는데, 하지만 그 독성은 10만 년에 대해서는 크게 좀 많은 이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정도냐?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1g당 4,100g 정도, 베크렐은 이제 핵이 한번 분열하면은 거기서 일종의 방사성 같은 이런 것이 나오는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4,100g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열은 1m 세제곱당 2kW 정도면 고준위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용 핵연료, 이거는 고준위 중에서도 여기 설명처럼 이 농도는 4조 베크렐이에요. 4조 베크렐. 4천하고는 단위가 다르죠. 사실은 공이 몇 개가 더 붙어야 되는 건데, 고준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규정하는 것에 비하면 약 10억 배 달한다고 하고요. 경락건물 수조에서 냉각시킨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나서는 핵연료를 보통 3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줍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예방정비 한 1년 반 정도면 예방정비를 항상 하는데, 그때 핵연료를 한 3분의 1씩 3분의 1씩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 옆에 경락 건물 안에 있는 수조에 갖다 놓습니다. 무조건 갖다 놔야 됩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갖다 놓는데 보통 5년 이상을 반드시 갖다 놔야 된답니다. 높은 방사능과 열 때문에. 거기서 10년을 냉각시켜도 150억 베크렐이면 375만 배에 되는, 고준위 기준에 375만 배에 되는 엄청난 사실은 물질인 거죠. 이 물질 자체가. 그래서 그냥 고준위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고준위인 거다, 이거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핵무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핵무기를 폐기시키거나 할 때에도 그런 높은 고준위 물질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쓰고 난 핵연료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고준위는 사용 후 핵연료, 핵발전에서 쓰고 태우고 난 것만 있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옆에 이현석 본부장님이 강의하셨을 것 같은데, 한국 사회의 반핵 운동은 사실 부안 사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의 역사입니다. 정부는 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핵 폐기장을 짓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구럽도, 안면도, 부안, 방패장 등등 전국에서 항상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어느 지역이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지역에 대한 애향심, 또 자식들이나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장이나 소각장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물질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느 지역 하나 견딜 수가 없죠. 다 반대하고 나설 수밖에 없고. 하여튼 9차례에 걸친 핵 폐기장에 부지 선정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하고 끝났죠. 근데 이제 부안 방패장 이후에 2003년도 4년도 그때 이거를 고준위와 중저준위를 한꺼번에 갖다 하면 안 되겠다. 이제 그 당시 참여정부 이해창 국무총리 시절에
이거를 이제 쪼개죠. 중저준위를 별도로 하고 고준위 일단 남겨놓자. 그래서 이제 중저준위를 그전에는 뭐 지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쟁을 시켜버렸죠. 그 경주하고 군산하고 영덕하고 뭐 네 군데를 경쟁을 시켜서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데를 가져가라. 3천억 줄게. 플러스 한수원 본사도 간다. 기타 플러스 알파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주가 가장 높은 찬성률이 나와서 경주로 갔죠. 그리고 나서 뭐 안반이 튼튼하다 어쩌다 저쩌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안반은 굉장히 물은 안반이었고 물도 지하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공사도 원래 계획했던 거 2배 이상 길어졌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었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2015년경인가 하여튼 결국은 건설되어졌고 그래서 중저준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고준위가 이제 남았잖아요. 고준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 정부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작이 이제 참여정부 때 중저준위 해결했잖아요.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고준위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시절에 이미 140개 국정과제의 100번째로 사용 해결료 관리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임기 내에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과 착공을 추진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인수위원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장 누구 씨라고 핵산업계와 굉장히 긴밀했던 분이 인수위에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해버립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0개월에 걸쳐서 사용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그래서 이제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해야 될 건데 시민단체는 두 사람이 그 환경운동연합의 현재 국회의원 된 양희원 영씨하고 녹색연합의 윤기돈 처장 이 두 사람이 추천되어졌나 봐요. 근데 당일날 갔더니 둘이고 나머지는 다 13명은 다 친문자리가 없게 일부 지역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출범하는 날 사퇴를 해버렸어요. 두 사람이. 출발이 그랬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숱한 논쟁들 속에서 일부 지역도 빠지면서 사람이 상당수가 빠져버렸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그래서 반쪽짜리 위원회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형식적인 운영들이 많았습니다. 토론회 오면은 뭐 상품권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인원을 동원하는 예산 낭비 사례들, 졸속 운영. 이게 영남 같은 경우는 아예 못 들어오겠어요. 이 지역별로 다 이렇게 그 의견들을 묻는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영남은 거부한 거 이렇게 하면서 아예 못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은 원하지 않는다. 그 임시저장시설 반대하고 영광은 논의 안 된다. 이거 절대 논의할 수 없다. 이러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역 공론화 결과와 배치되는 계획 실컷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 이 공론화 20개월 공론화 끝에 금고안을 산업통상부에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는데 그 결과는 12년 동안 부지를 찾고 그리고 2035년도에 중간저장시설 건설 운영하고 2053년부터 최종처분장 운영하겠다. 그거는 그 지하 연구시설, 중간저장시설, 최종처분장 한꺼번에 한 곳에 지정하겠다. 그리고 그때까지 각 핵발전소들이 35년의 중간저장시설이 건립이 되니까 이미 그 전에 핵쓰레기가 다 포화가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경주를 비롯한 뭐 영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자 핵발전소가 멈춰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니까 핵발전소는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그 전에 꽉 차면은 당연히 각 지역마다 임시저장시설을 반드시 짓겠다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이 건고안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지역이 다 임시저장시설이 들어서는 뭐 운 좋게 중간처분장과 최종처분장을 찾아내면은 2035년, 2053년에 가면 되겠지만 못 찾아내면은 핵발전소 지역 자체가 사실상 영구 처분자가 되는 거죠. 임시라고 하지만 50년이고 수명 연장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럼 이제 전국이 사실은
고준희 핵폐기장화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그 산업부에 제출한 그 2015년 8월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5월달에, 그 다음에 5월달에 이 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를 치러내고 5월달에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행정 예고를 정부가 하고 7월달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 의결해버립니다. 확정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11월달에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대통령이 그 당시 주재했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박근혜 결국 요러고 나서 탄핵을 당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계속 그 국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빨리 처리해라,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 그 당시 의원들은 저희하고 조금 계속 야당 의원들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큰 법안이다,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특별법, 대체할 수 있는 특별법도 만들자 어쩌저쩌 하면서 자유한국당 쪽에 어떤 법안 통과를 계속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본 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그 공청회를 하는데 막 이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 등이 가서 다퉜고요. 무슨 마이크로 시작과 동시에 뭐 싸움이 붙었는데 무슨 마이크로 잠시 정해 좀 하자고 해서 서로 이제 협상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시 속회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여기가 데스크인데 진행하는 곳인데 저기 가서 용역들 둘러싸고서 그 당시 담당 과장이 무슨 마이크 잡고 자 공청회 혹시 주민들 의견 있습니까? 자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게 좀 엉성하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그 기본 계획입니다. 근데 한번 들으셔서 아실 것 같은데 짧게 지나가면은 하여튼 꽉 차갑니다. 뭐 이제 한비선 영당입니다. 고리는 기장이고요. 한울은 을진을 말합니다. 신월성과 월성은 경주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화율이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기본계획이 성립될 때는 포화율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꽉 차는 예상연도는 경주는 2019년, 그리고 한비선 2024년, 고리 2024년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핵발전소가 한빛도 최근 3, 4호기는 오랫동안 멈춰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포화가 조금 뒤로 밀려졌습니다. 그리고 월성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자료집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포화 시점을 재산정을 했는데 한국 방사선 폐기물 학회 쪽에 해봤더니 작년 2월 기준입니다. 월성은 현재 92% 정도가 차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2022년 되면 꽉 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2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실제 건설해야 되는 데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통상 한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이죠. 원래 정부에서는 지금 8월 착공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거예요, 정부는. 한송 같은 경우는. 한비선 현재 한 71~2%고 2029년. 한울은 원래 37년이었는데 지금 30년으로 앞당겨진 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규 계획 중이었던 신한울 3, 4를 백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없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2030년으로 앞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도 2031년 한 78, 9%가 찼습니다. 근데 고리는 최근에 또 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고리 1호기가 멈췄기 때문에 거기서 해체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서 고준위 또 폐기물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곧바로 2024년도에 거기에 그 핵발전소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지금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수가 오죽하면은 군수가 나서서 청와대 앞에 가서 지금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또 내용이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과 연구처분장을 하나의 부지에 단계적으로 직접 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년 걸리고 2035년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최종 처분장은 53년부터 하겠다. 대신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 용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건식 저장 시설, 임시 저장고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확충하겠다. 예, 뭐 수명은 50년이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급한 거는 사실 이 아까 보셨다시피 2022년도에 실제 건설되지 않으면 월성 2, 3, 4호기가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가장 급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한수원을 애를 태우고 있는 거고, 거꾸로 핵발전소가 이제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임시 저장을 지어서 핵발전소에 중단 없는 안정적인 가동을 원하는 거고, 거꾸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핵발전소를 빨리 하루 더 빨리 문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되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월성 핵발전소의 맥스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사일로라고 하고, 이 사람은 한 요만합니다. 사람 크기는 그에 비하면 한 2, 3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거죠. 맥스터는 요거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300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요거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7개가 300개의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의 그 중수로행인데 거기서 쓰고 난 사용 해결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이렇게 아까는 수조에 둔다고 했잖아요. 수조 바깥으로 꺼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조에 있으면 흔히 말하는 이제 물로 냉각하는 형태가 될 건데, 이거는 이제 공기로 냉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안에 뭐 두꺼운 구리나 철을 넣고 또 바깥에는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것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중저준이가 경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주가 그걸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돈도 있었겠지만, 돈도 돈이지만은 특별법을 통해서 고준위는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중저준위를 우리가 맡아줄 테니 고준위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중저준위 방패물을 유치했고, 특별법에 의해서 사용 해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용 해결료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한수원이나 정부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관련 시설 아니고 관계 시설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실체는 비슷한데 이제 그런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설명해낼 자신이 없는데, 이게 이제 사용 해결료가 고준 핵폐기 방사성 폐기물이 되려고 하면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해야 된답니다. 근데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는 아직 그런 회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수원이 갖고 있으면 이거는 원자력 진흥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하고 관리 주체를 한수원이 아니라 원자력 환경공단으로 넘겨야 이 관련 시설이 된다고요.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 절차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용어상으로 그냥 관계 시설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체는 이거는 사용 해결료고 고준위 폐기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시정과 개선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산자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가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법 제도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 당장 어떻게 할 겁니까? 경주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약을 했어요. 2016년도에는 내보내겠다고. 2016년도 지났거든요,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위험한 물질이. 만약에 지금 그걸 받을 지역도 없고, 만약에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 지역을 다 통과해야 될 거잖아요. 통과하는 순간 그 지역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인접 지역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버겁고 두려우니까 그냥 이 상태가 아이 좋아해요. 이 상태로 그냥 가고 싶은 거죠. 산업부나 정부 같은 경우는, 한수원 같은 경우는. 자, 하여튼 이게 좀 덧붙인 거는
경주 지역은 이런 거 300개를 이미 92년도부터 건설해 왔어요. 3번, 4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300개가 된 겁니다. 요번에, 그리고 이건 7개가 있거든요. 요번에 7개 건설하면 또 10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300개 개수하고 요 7개 개수가 같다고. 뭐 이런 얘기는 좀 가볍게 한번 보시면, 이제 바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미 뭐 고창 영광 쪽에서 또 핵발전소 지역들은 임시 저장 뭐 수조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내놓는 게 안전합니다.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경주 한번 가보십시오. 경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깨끗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강강 끼워가지고 버스 태워서 고창 사람들 나르고 영광 사람들 나르고 수십 명, 수백 명 갔다 왔습니다. 영광 가서 이거 다 둘러보고 아무렇지도 않지 않느냐. 저희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핵발전소 있는 지역들은. 근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섭식이 안전하냐, 수조 속에 있는 게 안전하냐, 아니 바깥에 내놓는 건식이 안전하냐. 통상 국제적으로는 건식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들 반핵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그럼 빨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안전하다는데 왜 섭식은 중간에 냉각 펌프나 이런 것들이 전기에서 끊어지거나 하면은 엄청난 열이 올라가기 시작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한 후쿠시마 4호기 같은 위험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깥에 놔두는 게 더 안전하다. 근데 거꾸로 테러가 일어난다거나 미사일이 온다거나 하면 또 경락 건물만큼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는데, 근데 따져놓고 보면은 사실은 둘 다 위험하죠. 상대적으로 오는 게 좀 덜 위험한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바깥에 내놓으면 안전하다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둘 다 위험한데 조금 그 위험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또 볼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답니다. 현재 논의 현실은 그러면 섭식 저장고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면 섭식은 비워두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섭식은 섭식대로 만땅으로 채워놓고 거기가 꽉 차니까 그걸 끄집어내고 여기에 새로 짓고 요 빈자리에는 다시 또 채워넣겠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새롭게 새로운 건식 저장시설, 새로운 핵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광고창 같은 경우는 2042년이 되면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모두 다가 멈춥니다. 수명이 4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저장을 새로 짓는 순간 수명 50년짜리잖아요. 2030년에 새로 짓는 순간 2080년까지 가는 거예요. 핵시설이. 수명이 10년, 20년 때리면 더 훨씬 더 뒤로. 저희 자식, 손주까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새로운 핵시설을 기존 핵시설에 추가해서 짓는 문제는 신규 신설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서는 순간 가장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그래 중간 저장과 최종 처분장을 찾아올 수 있어가지고 우리도 핀란드 같은 엄청난 큰 안반을 발견해가지고 지하 500m, 1000m 파고 들어가서 거기 다 닦아놓고 덮어버리면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 과연 그런 안반이 있는지 안정적인 집안이 있는지 연구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 어느 세월에 그 안전한 집안을 찾았어, 지역을 찾았어.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만약에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받아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핵발전 이후에 9차례에 걸친 반핵 투쟁, 핵 폐기장 문제가 터진 것처럼 또 그게 안 터진다는 보장을 못하고 그럼 그렇게 또 핵 폐기장 정책이 떠다닐 거고 그러면 기존 핵발전소 지역은 임시라고 갖다 놨지만 이게 임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영구처분장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제 울산도 경주도 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게 그냥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 당시 이제 잘 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 아마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 당시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33만 명이 결국은 서명에 참가했죠. 그때 저희들이 제기했던 몇 가지 어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준위 문제였습니다. 왜? 박근혜 정부에서 워낙 엉망진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획이 지금 국무회의를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통과해서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뭔가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이 정책은 가는 거니까요. 국무회의도 통과했고 원자력 진흥위원회도 통과했고 관련 법안도 이미 올라가 있고 그래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진행해버리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공론화를 요구를 했고 또 관련 법안도 폐기하라, 기본계획도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처리는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열어서 폐기 처분을 해야죠. 근데 아직 폐기 처분이 안 됐습니다. 대신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다 버려졌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5월달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할 때 60번째로 탈원전 과제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용해결료 재공론화였습니다. 발표를 이렇게 했었죠. 공론화를 통한 사용해결료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근데 2018년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동안 고준위 방패물 관리 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을 했는데 이게 뭐냐? 신고래 오르코기는 갑자기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공론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룰을 시민사회라든지 핵산업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합의한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반핵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더라. 언론 환경이라든지 다 모든 것들이 다 기울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잡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룰을 정하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기 위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 당시 재검토 준비단을 출범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부 추천대, 그 다음에 핵발전소 소재 지역 5곳이 있습니다. 5곳에서 5, 그 다음에 시민환경단체 3, 그 다음에 핵산업계 3. 이렇게 해서 15명이 재공론화의 공정한 규칙 마련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주요 쟁점들을 사전에 교통정리 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빡세게 했습니다. 21차례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정책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합니다. 여기는 저희들도 참여를 했죠. 이현석, 그 당시 이현석 대표도 이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가톨릭대 영희 교수님, 에너지정연동의 이현석 대표, 그 다음에 지금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훈 국장으로 세 사람이 시민환경단체 추천 목소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합의를 빡세게 붙었는데 합의가 된 것도 있고 합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합의가 된 것들이 이렇죠. 이제 목표는 이렇고 한국과 의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검토 의제로 고준위 방패물 관리 원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이제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전 부지 내에는 어떻게 하고 외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법 제도나 기술들을 도출하자. 이런 얘기를 합의를 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 방패물 관리 원칙과 원전 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 부지 내 관리 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준위 방패물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먼저 교통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 저장을 할지 말지, 최종 처분장을 할지 말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찾아갈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교통정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중간 저장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할 거냐, 아니면 한 곳에 몰아줄 거냐, 아니면 동해안, 서해안 하나씩 각각 둘 거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교통정리되고 나서 그럼 우리 지역이 임시 저장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중간 저장을 각 지역별로 다 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 대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동해안에 하나, 서해안에 하나 하기로 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한 군데 다 몰기로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교통정리 없이 예를 들면은 갑자기 지금의 형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주에만 그냥 바로 맥스 달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 옆에 논의를 먼저 마무리를 해내고
이 앞에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를 해내고 난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전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핵발전소 지역에서 임시 저장을 좀 받아줄랍니까? 안 받아줄랍니까? 받아주게 되면 중간 저장을 어떻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 처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몇 년 정도는 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양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저희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핵산업계도 뭐 저희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핵발전소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론화는 일주일 차이나게 했습니다. 이거를 일주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늦게 시작했고 합의된 것조차도 지금 산업부가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의견 수렴 범위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누구를 당사자로 예를 들면 지역 공론화로 전국 공론화는 이제 있고요. 각 지역별로 공론화가 이제 임시저장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공론화를 하는데 그럼 누가 지역 공론화의 당사자냐? 예를 들면 저는 고창인데 영광 핵발전소는 영광에 있기 때문에 영광 주민들만 할 거냐? 그게 아니면 저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한국에서는 20에서 30km입니다. 호남은 30km입니다. 30km 안에 있는 고창도 넣어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핵산업계는 5km만 하자. 5km 주민들은 열심히 뭐 마을 잔치하면 돼지 갖다 주고 뭐 마을 뭐 있으면 다들 뭐 봄 나들이 뭐 버스 태워주고 하여튼 이것저것 좀 많이 뿌립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서 뭐 5km도 사람 수가 적잖아요. 그럼 한 손이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열심히 구워 삶을 수 있으니까. 또 이미 많이 좀 포섭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도 많이 뿌려놨고. 하여튼 핵산업계는 한 5km로 하자. 우리는 시민사회 쪽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소재지만 하자. 하여튼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두 가지가 올라갔는데 핵산업계는 5km. 그 다음에 핵발전소 지역과 지역 추천 5명하고 시민환경단체 추천 3사람은 8명은 30km로 하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미합의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구성. 저는 중립인사로 하자. 정부가 이런 걸 강하게 밀었습니다. 근데 아니다. 이해관계자가 일정한 게 첨예해야 된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거는 핵산업계, 또 시민환경단체,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주요한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와 지역, 핵발전소 지역은, 재검토 준비단처럼, 정부 추천 넷, 시민환경단체하고 핵산업계 셋, 그리고 핵발전소 지역 5,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서 저희들 간에 합의를 했고, 그걸 안으로 제출했죠.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미합의 사항이죠. 의견 수렴 방법론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이걸 논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이어스 대표가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지금 이제 재검토 준비단 이제 예비 규정을 정하는 룰을 정하는 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11월달에 제출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정부는 뭐 1월달에 하겠다, 2월달에 하겠다, 뭐 3월달에 하겠다 계속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5월 말에 했습니다. 5월 말에 어떻게 했느냐? 소위 중립적 인사 15명으로 이해 당사자를 다 빼버렸죠. 다 빼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회의를 계속 해왔고요. 3월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화상회의를 계속 진행해왔고. 근데 1년이 지났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토론회 3번입니다. 한 번은 그 열린 토론회, 작년 8월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올 3월달에 자체 토론회 온라인으로, 뭐 코로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6월달에 정책 토론회 KTV 국정방송을 통해서 한 게 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비판하죠. 일반적인 전문성으로는 사용후 해결료 관리 정책의 그 고유한 정책적, 기술적 복잡성 등을 다루기에는 이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멍충이라고까지 뭐 어떤 전문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핵과 관련된 전공자들이 가서 설명을 전문가 검토그룹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예를 들면 통계조사하는 사람이 이 신고리 오르코기는 신고리 오르코기를 건설할 거냐 말 거냐는 어떻게 보면 단일 의제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전문성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연료의 특징들에 의해서 가서 전문가가 이분들한테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 그룹을 운영을 했습니다. 말은 3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달 운영한 것 같아요. 34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핵산업계와 일부 지역은 추천을 했는데 시민사회에는 추천을 안 했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당연히 들어가서 한다고 했고 산업부는 계속 저희한테 이해 당사자를 넣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계속 국장에 내는 사람들이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근데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저버리고 중립인 사람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덜러리에 설 수 있겠다는 또 걱정들도 있었고. 하여튼 이제 전문가 검토그룹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았더니 재검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34명이 구성되어졌는데 시작과 동시에 뭐 형식적인 운영 이런 등등한 영역에 실망해서 한 10몇 명이 안 나왔고, 또 실제 진행하는 도중에 11명의 전문가가 운영 과정을 비판하면서 사퇴 기자를 해버립니다. 1월달에 국회 정문관에서 자꾸 이제 파행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 반핵단체 시민환경단체가 들어오고 하면은 아마 이게 끝까지 그 재검토위원회 공론화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파토가 날 것이다. 이걸 가장 우려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들의 반론은 재검토 준비단 6개월 운영해봤자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수하고 서명까지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럼 저희들이 안 들어가서 저희들이 걱정스러워서 전문가 이렇게만 해서 구성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느냐. 뒤에 가보시면 알지만 결국 이 사람들도 그냥 악해지고 말거든요. 2019년 11월 달과 올 1월 달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월성 2단계 넥스트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심의하고 의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출범하는데 전국 공론화가 있고 각 지역별로 5개의 지역이 지역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경주만 출범을 하게 됩니다. 소재 지역 중 유일하게 경주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기장과 울진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안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이제 정부 쪽의 압력 등을 받으면서 일단 이렇게 구성은 됐고 영광은 현재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도 현재 구성되지 않았고. 그런데 인접한 울산을 배제하면서 배제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진행은 경주 지역의 진행은 밀실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로 11명이 구성되어졌는데 주로 친핵 산업계 쪽 인사들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고 시민사회라고 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회의 속기록 미공개, 주민 설명회가 3차례나 지금 무산되고 경주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나가기로 했는데 왜 아직도 이게 두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참여단을 150명을 모집했는데 그 경주 지역 전체에서 이제 울산은 배제시켰고 경주만 150명을 모집했는데 동경주 지역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간포읍, 양북면, 양남면 거기서 100명, 경주 시내에서 50명 이렇게 구성했는데 들리는 말에 하면은 그 동경주 한 30명 정도가 한수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더라. 왜냐면 이제 7대의 차량에 타고서 그분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지역에서는 좁으니까 누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한수원 천경이다. 이렇게 카운터를 하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그 대책이들은. 오리엔테이션 당연히 이제 그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위원이 결국 2명이, 동경주 지역 위원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도 좀 굉장히 좀 다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원전 인근 지역, 핵발전소 소재 지역은 5군데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하면은 30개 12개 기초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비소재 지역이 12곳이 있는데 소재지가 아닌 곳들이 이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런 동맹이 있는 거라. 지금 여기도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5개 지역이 자기들이 이미지로 다 결정해 갈까봐. 그래서 동맹을 결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죠. 280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 참여 없는 고전의 폐기물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5개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거 출범할 때 막 서로 다 다투는 장면입니다. 환경단체는 지역에 가서 말고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당연히 울산은 열받았죠. 울산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주요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를 진행해버렸죠. 그리고 총 유권 8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민간 주도다 보니까 33%가 넘어서야 개공을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28% 정도가 참여했고 4만 7천 명 95%가 넥트를 반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도 예상 못했는데 지난 6월 26일 날 정장호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려요. 본인이. 이 사람이 이제 정장호 위원장인데 재검토위원회 완전 저희들이 볼 때는 허수아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산업부가 사실 좌지우지 다 하고 있고 이 15명은 좀 덜 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도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고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려고 용을 썼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정장호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또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되어버렸다. 공론화의 기본 원칙, 수기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사항이다. 지난 1년 동안 결국 많은 시간과 예산만 허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숱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산업부가 1차 책임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또 딴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는 왜 사퇴하게 됐느냐. 경주 지역 실행기구가 맥스터를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위원회에서 냈던 설문문항을 바꿔버리더라. 자기는 그때 사퇴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뭐 이런 말을 기자회견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또 제안을 하느냐. 이 사람 저희들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희들은 물러나시오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안이 1. 탈핵시민사회계를 포함해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된다. 재검토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전 산업정책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에서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 공론화는 사용 해결력 문제는. 세 번째, 탈핵시민사회계가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재공론화에 임해야 한다. 저희들이 한 번도 성실하게 또 진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이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된 지역 실행기구인 경주를 말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수렴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라.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 또한 밀실해서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사퇴할 때 두 사람이 덩달아 사퇴를 해버립니다. 이미 그 앞에 2명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5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15명 중에서. 근데 2명은 장기 출석입니다. 6개월 이상. 사실상 8명이에요. 근데 산업부는 그것에 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곧바로 반론 보도를 펴죠. 그리고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 원래는 7월 8일 날 정기회의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퇴하고 곧바로 수요일날, 금요일날 사퇴했거든요. 수요일날 바로 임시회의를 통해서 신규 위원장을 화상회의로 10명이 모두 다 참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기존 6개월 동안 안 나왔던 사람이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나봐요.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출석률입니다. 사퇴한 사람들 몇 면을 보면은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요. 운영 3개 분과가 있습니다. 3개 분과 중에서 2사람의 위원장이 사퇴를 합니다. 운영 분과도 사퇴를 하고 또 의제 분과도 사퇴를 해버립니다. 출석률을 보면은 전체 평균 60%, 63%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명입니다. 인문사회 분야는 3명 중에서 1명은 사퇴, 2명은 장기 불출석. 조사 통계는 그대로 다 있고요. 의사소통 및 갈등 관리 분야, 중요한 분야지 않습니까? 5명인데 4명이 사퇴했습니다. 대변인 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학 분야는 아무도 사퇴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위원장 됐습니다. 김성현 씨가. 자, 이건 이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야기인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재검토위원회 전국 공론화, 지금 재검토위원회 계획은 이렇습니다. 전국 공론화를 54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몇만 명, 한 2만 명 정도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신고리 오르코기처럼 당신 이런 것이 있는데 참가할래요? 안 할래요? 하고서 참가할 의사가 있다. 그럼 이렇게 퍼센테이지 따져가지고 지역 안배하고 찬성 반대 비율 따져가지고 한 549명을 모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학습을 시키면서 2차례 토론회를 해요.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주 금토일이에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8월 1일과 2일인데 지금 말을 바꿔서 8월 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코로나 국면 때문에 원래는 대전에서 송출을 하기로 해서 KT인재개발원에서 전체 화상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앞에 집회 신고를 내놨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서울 코엑스로 전날. 근데 저희가 이걸 또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코엑스에 갔더니 설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또 보도자를 냈어요. 여기는 10시에 시작이고 저희는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랬더니 심타를 받을까봐 저희들 그 당시 한 30-40명 됐는데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사용 해결료 토론회는 주최 측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코엑스 그 건물 전날 밤까지 설치되어 있던 곳에 뜬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는 저희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 하나 찍고 저 삼정 호텔로 근처 한 1-2km 떨어진 데 달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을 해버렸어요. 저희들 그 입구 앞에서도 찾아가지고 막 다투다가 문이 잠겨져서 어떻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 했고요. 이게 부산이나 13개 권역에서 14개 권역인데 원래는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대구 경북은 통합해버렸고 강주 전남은 코로나가 좀 확산 국면이어서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해버렸고 예 그리고 또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 경주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주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요. 대구 경북 진행하는데 그 가서 이제 들어가서 피켓 들고 현수막 치고 하니까 오전만 하고 거기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냥 대구 경북은 온라인으로 하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볼까요? 지금 이게 이제 시민참여단의 구성입니다. 서울시 8.9%, 인천 5.6%, 그 다음에 경기 25.1%. 근데 이게 이제 인구 비례예요, 인구 비례. 저 그러면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잖아요. 핵발전소는 지역에 있고. 이 세 곳을 합치면은 50%. 그럼 이분들이 핵발전소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거를 수도권을 가져올게. 가져오자. 이러면 할 수가 없겠죠. 그 위험한 걸 어디로 옮겨? 그냥 있는 지역이 있어야지. 저는 이거는 이 결론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른 결론을 맺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건데 자기 지역에 자기 마을에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이 고준익 문제를 이 고준익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거를 있는데 둬야지. 물론 이 자리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중간 처분장과 최종 처분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과연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이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느냐 이런 인구 비례를 했었을 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하여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이제 경주 지역 실행기구에서 딱 한 차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 150명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150명이 한 번 이틀에 걸친 토론회로 결정 짓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임시저장시설 건설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이 날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견딜 수가 없죠. 이날 다들 이제 18일날 집결하자. 경주 저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대책위나 울산 대책위는 지금 전국적으로 연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토론회가 전국 공론화 2차 토론회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 1, 2일이지만은 이제 8월 중으로 말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종교환경회의 쪽에서 개특환경운동연대 등도 들어가 있는 곳에서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산시키고 재검토위원회를 요식적인 공론화 강행을 중단하라. 대통령 산하에서 재구성해라. 제대로 된 관리정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내주셨죠. 요거는 이제 경주에 집결하자는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장군수는 혼자서 1인 시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이건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다 대체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파행을 막기 위해서 현재의 재검토 일정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론화도 지역 공론화도 산업부는 어떻게든 이 공론화 절차를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1차 공론화 종합 토론을 했고 8월 중에 2차 전국 공론화하고 쫑을 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주도 강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식적인 지역 공론화와 전국 공론화는 끝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발표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사퇴 시점을 기점으로 위원장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파행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초래한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좀 제 이야기는 우선 좀 마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혹시 예. 생각보다 길어져 버렸습니다. 간단하게 잠시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사실상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걸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그 아주 중요한 논의를 굉장히 지역에서 그 지역에다 그냥 떠맡겨 버리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문제고 그 과정이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는 사람 몇몇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 혹시 이 과정 이렇게 설명 듣는 와중에 질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따로 뭐 질문 생각나지 않으시면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다들 이해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아니면 좀 너무 이게 사실 바로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은 얘기들이긴 합니다.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탈핵 정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산자부가 주도하는 공영마위원회에는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 비서관들이 전혀 개입을 지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하고 똑같이 지금 산자부 주도로 해나가시고 뭐 이러고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아세요? 저도 공무원이 아니니까 내부에 아주 밀접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국회 대응이나 청와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관계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제 느낌인데, 박근혜 정부 때의 산업부에 근무했던 분들이 다 통째로 어디 간 게 아니잖아요. 다들 역시나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좀 중용되거나 픽업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분들이 이제 중용되어지고 청와대로도 가고
또 산업부 내에서 요직도 맡게 되고 또 정책이 이렇게 가니까 따라와라 해서도 가는 것도 있는 거는 같아요. 아주 없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반드시 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예스와 노아를 답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 공론화를 통해서 찬반을 가려라. 반반이에요, 반반. 50%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하는 거고, 주민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면 되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정책, 큰 틀에서 정책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저희들도 산업부 관계자들을 상대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어서 나름 따라오고 또 부응해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던데 또 이제 그분도 무한정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초기에 발탁됐지만 한 1년 반, 2년 정도 하니까 또 물러나고 또 새로운 국장이 오고 근데 그분은 좀 말이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냥 보신 분이 또 바뀌었는데 또 그분도 똑같고 뭐 청와대도 시민사회 쪽에 관계하셨던 분들도 행정관으로 비서관으로도 들어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은 통하죠.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곳은 그런 부서 쪽이 아니라 뭐 산업통상부나 이런 쪽에서 관계하는 부서가 주관을 하니까 조금 시민사회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을 많이 뒤집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현재 청와대 내에서 탈핵과 관련해서 가장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오히려 조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제가 좀 말을 좀 더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정책은 뭔가 하면은 신규 계획된 걸 하지 않겠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는 이제 논란 끝에 결국은 공론화를 해버렸고 건설하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은 신규 계획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척 2개, 삼척 또는 영덕 2개, 신한울 3사 6개는 안 하겠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노후 수명이 다 된 수명 연장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수명 연장. 월성 1호기 폐쇄를 연구 중지를 시켰잖아요.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러면 핵 산업계 같은 경우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걸 옹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뭘 흔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2011년도에 했고 2021년까지 가동해야 되는데 중간에 연구 정지 시켜버렸잖아요. 이거를 지금 되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 월성 1호기 중지는 잘못되었다 하고 흔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작이고 더 마음이 가 있는 곳은 신규를 백지한 곳들 특히 신한울 3사 울진 쪽은 반핵의 정서가 강하지 않습니다. 시군 단위는 대체적으로 간을 따라가는 분위기가 많고 시민단체는 쪽이 약하잖아요. 울진 쪽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신한울 3사를 신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흔히 말하는 핵산업계의 허리들은 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 나가 있답니다. 이 신규 사업이 없어요. 지금 월성지구 재가동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예를 들면 대신 문재인 정부의 예봉을 흔들거나 꺾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월성 1호기를 흔들면서 신한울 3사로까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울진 쪽에서는 3사 건설하라, 지역 경기 활성화, 뭐 핵산업계에서는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을 이야기하면서 흔들어가는 거죠. 거꾸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거를 방어하는 숙제도 있지만은 저희들 내에서도 신고리 오르코기 위해 좀 상당히 그 갈등이 많습니다. 탈핵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도 뭐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 그냥 동의하고 빠져 다 들어가버리냐, 핵발전소가 사고 안 나라는 법 있냐, 2082년 탈핵이 말이 되냐, 그러면 핵 수출은 핵 수출대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 내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월성 1호기 막아내기도 신한울 3사를 막아내기도 또 고장난 거 한비 3, 4호기 등등을 문제 제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전면 백지하면 좋죠. 핵 수출도 계속 문제 삼고 뭐 저한테 10만 대군이 있으면 한 5천 명 저기 가서 싸우라고 한 몇만 명 저기 가서 싸우라고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뻔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데서 좀 역부족을 느끼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저희들은 82년은 너무 늦다는 겁니다. 좀 더 이걸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신고리 옳고기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럼 마음은 사실 조기 폐쇄를 원하는 거죠. 그 앞에는 수명 연장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요. 신규가 들었으면 또 안 되니까 신규를 막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 연장을 막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은 노후되거나 좀 문제가 많거나 핵 쓰레기를 많이 내놓거나 이런 것들을 좀 앞당겨서 폐쇄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싸움의 전선을 우리는 여기서 긋고 싶은데 하지만 힘이 핵 산업계가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막 우리가 집중해서 싸웠던 것처럼 핵 산업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월성 1호기하고 신한울 3사에서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싸움의 전선을. 여론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고. 그래서 빠져보면 저희들이 밀리고 있죠. 지금 이제 조중동이나 여러 언론 환경들 뭐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월성 1호기 연구 중지를 자꾸 쟁점화 시켜가고 있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나? 예, 멀리서 오셔서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이렇게 해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